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번째 해를 맞이하며 대륙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정치적, 안보적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깊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유럽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어 지식, 기술 및 군사 지원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돌의 핵심 지점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전략적 위치를 가진 AVDIIVKA입니다. AVDIIVKA 전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모두 중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전술적으로 각각의 성과와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군사적 손실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상당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강인한 방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각 국가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의지와 결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 강력한 방어 조치 및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및 정치적 존재를 강화함에 따라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발트 3국은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국방 및 안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보 수집 및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층을 제공합니다. 러시아에서 최근의 성명 및 군사 전략은 그들의 영향력 확대 및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확신과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리더의 발언을 분석하면 군사 정책의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전략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특히 NAVALMI 암살 사건 이후 러시아 내부 정치 상황은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내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외교 정책 및 국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웃 국가 및 보다 넓은 국제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발트 3국은 한국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과 한국 간의 군사 협력은 이 지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는 현재와 미래의 보안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능력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방 예산을 50%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는데 이는 이전에도 효과를 입증한 무기 시스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입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에서 추가 구매를 계획 중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에스토니아는 총 45대의 K9 자주포를 보유할 예정이며 이는 전투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에스토니아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뿐만 아니라 K9의 군사기술에 대한 한국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트비아 또한 이러한 무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특히 한국의 K21 장갑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존의 다른 경쟁 상품과 철저히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K21의 우수한 기능과 장점은 라트비아가 최종 결정에 이르도록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투아니아는 기계화 및 보병 부대를 탱크 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탱크 80대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는 한국의 K2 탱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진보된 탱크 중 하나입니다. K2는 뛰어난 기동성, 강력한 화력 및 고급 기술을 자랑하며 자동 화력 제어 및 능동 방어 시스템을 포함한 고급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K2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장비 구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첨단 국방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염원을 반영합니다. K2의 선택은 다른 옵션을 평가하고 나왔으며 독일의 레퍼드 2 탱크 선택과 같이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한국 간의 협상 및 협력 과정은 파트너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기술 공유, 훈련 및 기술 지원 분야로 확장되어 리투아니아가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최신 장비를 운영 및 유지 보수할 능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립적이고 강력한 군대 구축에 기여합니다. 한국 무기는 높은 품질,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군사기술의 선진성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역할은 유럽의 위기에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 전략이 주로 미국이나 NATO 같은 전통적 강대국에 의존했던 것에서 무기 공급 다양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K9 자주포에서 K 탱크, K21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전투 능력과 신뢰성 면에서 유럽 국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되었으며 이는 지역 내 방어 능력과 전투 준비 상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유럽의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립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첨단 군사 생산 능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 및 국방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며 특히 세계 정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최첨단 국방 기술과 경쟁력 있는 무기 생산 능력으로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탱크, 전함, 대공 시스템 및 무인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무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유럽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한국에게 국제 무기 시장에서 진출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유럽 간의 국방 협력은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상호 신뢰와 약속을 나타냅니다. 이는 지역 안정성과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테러 대응 및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루마니아에서 K9의 넘사벽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도입 평가에서 K9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데요. 심지어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K9의 단계적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형포탄이 양산될 거라고 연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격력이 대폭 향상된 K9의 새로운 등장 소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WDS에 참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전시회 부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대포병 탐지 레이더 II,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 지상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수출형 K30톤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주요 제품 라인업을 WDS에 대거 등장시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이렘 기피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는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한몸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2024 WDS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게 되는데요. 천궁이 수주를 비롯해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 중장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KF-21, K9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의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를 사상 최초로 제안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에 걸림돌이 됐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면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인기 폭발인 K9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핀란드에서 K9 유저 클럽 모임이 세 번째로 열렸었는데 군사정보 공유 협의체 성격을 띠면서 한화의 무기 수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헬싱키에서 열린 K9 유저 그룹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특이하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9 유저 클럽은 각국에서 도입한 K9의 운영 성능을 공유하고 실전 경험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품 지원 등 한화의 맞춤형 서포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화는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하면서 K9 유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요.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K9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 수출된 모델은 기본형 K9과 초기 개량형 K9A1 두 종류입니다. K9A1이 일부 전자장비와 센서를 개량한 소폭 개량형이었다면 K9A2와 K9A3는 기존 K9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개량됩니다. K9A1만 해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서 성능이 대폭 개량된 자주포가 나온다고 하니 기존 K9를 보유한 나라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실제로 K9A2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늘릴 계획으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제조업체인 한화가 유럽에 K9의 예비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구미를 확 당기게 했습니다. 이렇듯 K9 유저 클럽이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K9 운용국뿐만 아니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의 경우 아직 K9 도입 계약도 안 했는데 유저 클럽에 참가하면서 정회원이 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K9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K9 유저클럽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육군엔 자주포가 없었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K9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K9과 K2, 천무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토 회원국들이 유사시 무기와 탄약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의 K9의 높은 점유율은 K9 구매국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클럽 개최를 가능하게 했는데 루마니아 역시 이 유저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K9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주포 후속 지원 시스템 덕분에 K9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업에는 K9과 함께 독일 PGH-2000과 튀르키예 T155 FIRTINA 등 네로라하는 자주포들이 1차 입찰을 통과했지만 루마니아는 초지일관 K9로 직진했는데요. 이미 현지에선 K9이 최종 낙찰돼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신형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접수가 마감되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 소식을 전하며 K9의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본선 레이스 가장 앞 출발점을 말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의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제안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K9의 독일, 터키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는 독일 라인메탈의 PGH-2000이지만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유지 조건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에 튀르키예가 내놓은 T155는 선정 가능성이 낮은 들러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각종 리스크를 잔뜩 하는 경쟁 모델들과 달리 K9의 재원과 판매 조건을 보면 그야말로 탄탄합니다. 실제로 K9은 화포 탄약 후속 군수지원 패키지 가격이 대당 80억 원 정도로 현재 배치된 HERAP탄 기준으로 55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고 분당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지녀 화력도 우수합니다.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가벼운 47T 전투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 유일한 유기압 현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데다 루마니아 지형 적합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듯 K9는 루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보이며 이미 폴 포지션을 점한 한화는 하루 납기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부가 조건을 제시해 경쟁 업체들의 너클 나가게 했는데요. 이는 납기 지연이 일상인 PGH-2000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T155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따라서 10억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사업은
무난하게 K9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를 채택하면 나토 최전선이 모두 K9로 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9.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K9 유저클럽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개량이 이루어지는 등 올해 안에 우리 군에 도입돼 마침내 대한민국이 괴물 자주포를 얻게 될 거라는 벅찬 소식입니다. 현재 K9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앞서 2014년 K9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 결정됐는데 비로소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보통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K9는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00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식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는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거리가 늘어나기에 K9의 포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어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K9과 함께 제안하면 잠재적 수출 고객을 발굴하는 건 물론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는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K9A 블라크 1은 타격 능력 향상,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개량을 진행 중인데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해 발산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라크2는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으로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 또한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사청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현존 전력성능극 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인 K9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도약의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상상도 못했던 미친 화력을 내뿜자 해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모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자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건데요. 특히나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할 만큼 위력이 엄청나자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한국의 화력이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하다고 하는데 외신과 해외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평양 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모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을 비롯해 중국 본토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우리 국방부는 현무사, 현무 5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무 45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작년 9월 치러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처음 공개됐었지만 현모는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모는 탄두 중량이 89TU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 미사일로 불리며 한 발로 주석궁이나 금수산 태양궁전, 진화백엠 이하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현모를 꺼내든 건 최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된 북한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와 관련된 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험 가동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영변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경수로를 건설해왔지만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기고도 완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가동하기 시작한 셈인데요.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MW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2530MW급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영변 경수로 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의 원자로 시험 가동하면서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 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지만 북한이 경수로에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현무호도 꺼내들어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형 삼축 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인 현무사와 현무호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조만간 전력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우리의 현무호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쳤다. 사실상의 ICBM인 괴물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화들짝 놀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서해상에서 현무호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현무호가 고각 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회피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탄도 중량에 따라 최대 3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며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폭발 위력은 11톤 이상으로 앞으로 있을 성능 개량으로 14톤급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현무호가 높은 수준의 탑재 중량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 관통형 단일 탄두 버전과 더불어 다탄두 버전 개발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이 개발한 건 IRBM이나 ICBM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이를 고위력 미사일로 축소해 발표하는 특이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현무호에 대해 사실상의 ICBM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렇듯 과연 현무호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지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최근 공개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현무사, 오는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85km를 비행해 해상 표적을 향해 바다로 낙하했으며 또 다른 건 185km를 남하해 무인도에 있던 표적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현재까지 현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동 발사 차량을 개발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테스트 중인 대형 발사 차량이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는 앞서 작년 국군의 날에 공개된 이동 발사 차량보다 더 크기가 크며 바퀴도 1620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미사일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화물칸과 전방 캐빈이 따로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동 발사 차량이 기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무호의 위력이 종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에서도 현무호를 중국에서는 절대 못 막는다며 국가 비상사태급에 준하는 위기를 맞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인민해방군 방어체계 1급 보고서에서도 현무호를 절대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 CCTV 산하 군사 전문 채널인 국방의 새로운 관찰에서도 현무호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핵전력이 없는 한국이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다고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호는 관통력만 놓고 보면 전술핵보다 더 우위에 있어 중국의 HQ-9B가 현무를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현무5의 미사일 사거리는 15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쪽을 향해 사각지대 없이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킬체인 계획에 의해 현무호의 개발이 완료된 뒤 성능과 위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이외의 목표에 일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현무호는 북한의 지하 요새를 타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깊은 관통력을 지닌다면서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능력과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무의 총 중량은 36톤으로 미국의 ICBM과 동급이며 웬만한 위성 발사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하는데 운동에너지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낙하할 땐 마하 10 이상이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만큼 운동에너지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와 중국이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인민해방군 공군 사령부 참모 출신이자 미국으로 도피한 야오청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영상에서 그는 예산은 충분했지만 부패로 인해 실제 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연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직접 해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군의 전투력은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상태라면서 공군 로켓군의 경우 방어력이 없어 혹시나 피격당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공군이 보유한 방어체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현무호에 대해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무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라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인데 중국과 일본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현무 오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특히나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현무5 같은 89T 탄두의 경우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를 지니며 탄두를 1T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거리 3000만 3500km면 중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라 현무5에 대해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말하면 사거리 3000만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단을 추가하면 바로 ICBM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대한민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불리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요. 중국의 숱한 도발과 위협이 타격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해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네발 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 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리자람이 3년 만에 정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해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리자람의 성공으로 HD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두 척 줄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에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 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 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동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 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급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궁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최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컨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 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 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해양전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